진짜 감정 찾기. 나는 그때 감정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뭐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느낀 첫 감정은 땡땡땡이다. 감정에 서투른 사람들은 특히 가정이나 친구 간의 모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서툰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부부는 화장실 청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화장실 청소만큼은 남편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다. 몇 번을 꾹 참고 넘어가는 나는 아마도 몇 번이나 안 하고 넘어갔는지 세고 있었던 것 같다. 유난히 몸이 고되던 어느 날 신랑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분명히 청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하고 달려드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알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나는 야근에 찌든 그의 두 눈을 발견했다. 아차 싶었다. 그때서야 그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화장실 문 앞에 서성이면서 내가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한 내 오리지널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짜증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부탁한 것은 꼭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첫 감정은 서운함이었다. 나는 서운했었다.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다. 혼자서 서운한 감정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때로 터뜨려버렸다. 분노라니. 그것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일하는 내 고단한 반려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30분 후 아까보다 더 지친 얼굴로 등장한 남편에게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내가 서운했었나 봐. 자기가 내 부탁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느꼈나 봐.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노라고. 다만 감기 기운이 있는지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놓쳤다는 말을 덧붙였다. 뒤늦게 진짜 감정을 알아내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눈 후에야 우리는 다시 평온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순간의 감정에 압도되면 사고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편이 계속해서 청소를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다. 내 눈에 흡족하지 않았을 뿐 그는 어쨌든 약속을 지켜왔다. 짜증과 분노로 뇌가 마비되어 그 순간 그의 사정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창고에서 방출하듯 한꺼번에 쏟아낸 말은 찰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 평소에 진짜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덮칠 때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 익숙한 몇 가지 감정만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당신의 말을 결정하게 된다. 감정의 진짜 목적을 마주하지 못하면 당신의 말은 갈 곳을 잃는다.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떠도는 말이 되고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멀어지게 만든다. 미안하니까 괜히 툴툴거리는 남편, 불안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엄마, 고마움의 빈정거림으로 표현하는 먼 친척, 부러워서 험담하는 친구처럼 말이다. 당신의 말 그릇 안에는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들이 살고 있는가.
그 감정들은 제때 어울리는 상황에 정확히 나타나는가? 당신은 그 중에서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가? 감정 분석하기. 요즘에는 작은 가전제품 하나만 사도 딸려오는 매뉴얼이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다. 부품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취급시 주의사항 등 온갖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이걸 누가 다 읽어? 하면서 보통 받는 대로 서랍 안에 넣어버리는데 그러다가 그가 어디다 뒀지? 하며 다시 찾아볼 때가 있다. 바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다. 부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면 보지도 않던 매뉴얼을 들춘다. 그럼 웬만한 것들에 거의 해결되는 편이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감정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감정에 목줄을 달고 살아갈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삐걱된다고 느낄 때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감정은 찰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나타나고 사라진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온전한 프로세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 감정은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이라는 5개의 단계를 거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정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1단계 출현. 나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출현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그에 따른 몸의 반응이다.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뇌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고 호불호를 판단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심장의 두근거림, 손떨림, 동공의 확장, 체온의 상승, 얼굴의 화끈거림, 몸의 경련, 가슴의 조임, 위장의 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 몸의 신호를 잘 알아채는 사람이라면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반응하느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예민하지 못한다. 카페인과 니코틴, 설탕과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라면 몸의 소리를 들을 길이 없다. 몸은 신체적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감정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므로 몸이 막혀 있다면 진짜 감정이 닿는 게 어려워진다. 그럴 때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면 좋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몸의 감각들을 살리기 위해 호흡, 땀, 체온 변화, 심장소리, 혈류의 움직임 등을 집중해보자.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 대신 몸을 느껴보는 시간, 감각을 바라보는 시간, 몸의 변화를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온몸을 관통하는 자각들을 의식해보자. 몸은 우리에게 조용한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감정과 어울리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루 중에 잠시라도 몸에 집중하며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단계 자각. 지금 떠오르는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신체 반응이 출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장의 두근거림 증상이 일어났는데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설렘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무섭게 나를 꾸짖었던 선배 앞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불안함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감정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처럼 말이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감정은 페이스트리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감정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꾼다. 감정은 정확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억누르거나 조종해온 사람일수록 낯선 감정을 불편하게 여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오랫동안 희망을 느껴본 사람이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린 시절 불안에 익숙했던 사람이 고요함과 안락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감정들이라도 조용한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특정한 감정에만 노출된 사람일수록 감정의 얼굴이 더 빨리 더 자주 바뀐다. 느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낯선 감정들을 피하거나 왜곡시켜버린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감정에 존중받아온 사람,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하고 나누는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 위장된 감정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낸다. 진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 감정의 이면을 잘 살펴보고 전하고 싶은 속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겨져 있다. 어떤 감정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 그것과 닮은 말이 따라온다. 따라서 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얼마 전 후배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후배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는 후배는 옥신각신하더니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자꾸 음식을 해서 보낸대잖아요.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랬구나.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 죄송하죠. 몸도 안 좋으신데. 아, 짜증난 게 아니고 죄송한 거였구나. 네. 아, 제가 짜증내는데 익숙해졌나 봐요. 후배는 고마움과 미안한 대신 짜증이라는 감정의 문을 열었다. 짜증의 문구를 돌리고 나니 그 감정에 맞는 단어와 말투가 뒤따라 나왔다. 만약 후배가 엄마 음식 보내지 마요 자취하면서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엄마 몸도 안 좋잖아. 보내주셔도 제가 잘 안 먹게 되니까 미안해서 그래. 엄마 걱정 안 하게 제가 스스로 잘 챙길게요. 그리고 하고 진짜 감정을 전했다면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됐을까?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을 말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먼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핵심 감정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익숙한 감정을 따라 결국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게 된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그건 역시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익숙한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숨바꼭질 중 감정을 찾아내야만 마음속에 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후회하는 말을 줄일 수 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며 반응하거나 좋아 혹은 싫어, 편안해 또는 불편해로 감정을 이분화한다. 대화 중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3초 동안 진짜 감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잠시 멈춘 질문이라고 부른다. 감정이 출현하면 곧
그 순간 3초 동안 아래 질문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후배의 통화 장면을 되돌아가 보자. 후배는 엄마의 전화를 받으면서 감정의 출현을 감지한다. 미간이 좁혀지고 한숨이 나오는 등등 동시에 여러 감정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때 습관적으로 정말 또 하며 짜증을 내기 전에 3초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질문.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대답. 짜증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고마움, 죄책감? 질문.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대답. 음식을 버리고 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식할 새 없이 흘러가 버리는 감정을 객관화시켜 찬찬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하루에 몇 가지 감정을 알아차리는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습관적 감정은 무엇인가?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구분하고 느끼는가? 짜증과 불안의 감정을 명확히 다르게 인식하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친구의 이름도 모르면서 친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3단계 보유.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다음은 감정을 보유하는 단계다. 알아차린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지 말고 말그릇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지면 다 내 탓이야 라고 남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다 내 잘못이야 하며 죄책감으로 무너지기 쉽다. 말그릇이 감당하지 못해 쏟아지는 말은 대개 후회를 낳는다. 공간이 비좁아 새어나가는 말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정을 보유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녔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도 열을 내고 또 누군가에게 꽤 기분 나쁜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만한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상관이 있다. 자존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의 그의 책 자존감의 6개 중에서 자존감과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할 때 모호하게 이야기하며 대화 중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고 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서 상대의 반응에 쉽게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나 불확실함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쉽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극복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압도당할 가능성이 적다. 감정을 품어내는 힘은
분명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화 중에 참지 못하고 무작정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 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허약한 자존감을 드러낸다.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디서 감히?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감추고 싶은 무엇인가를 들킬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감정을 풀어내고 다루는 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존중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는 자기 효능감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외에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극심한 시간 압박,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속에 있기만 해도 감정은 쉽게 출렁인다. 감정 역시 에너지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전 없이 사용만 하면 쉽게 닳아버린다. 참는 것, 버티는 것, 숨기는 것,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모두 감정을 방전시키는 일이다. 감정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작정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감정이 흘러갈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지영 저자의 정서조절 코칭북을 보면 인지적, 체험적, 생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4가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먼저 인지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적 방법이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현재 마주한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인지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저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 왜 그랬을지 생각해보자. 와 같은 식으로 감정을 조절한다. 두 번째 체험적 방법이란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불쾌한 감정이라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음미하는 것, 혹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현재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퇴근길에 친구와 한잔하면서 대화로 현재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리적 방법이란 신체 생리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서 감정의 변화를 만드는 법이다. 복식 호흡으로 명상을 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마음에 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방법이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산책이나 운동 등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 방법에 속한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떠올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마련이다. 진흙이 떠올라 탁해 보이는 강물도 시간이 흘러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제야 투명하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한다. 폭풍처럼 거센 감정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아주 잠시 동안 때로는 숨을 크게 몇 번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기다리면 떠올랐던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사이로 진짜 감정이 얼굴을 내비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기진정 스위치를 발견해서 과열되었을 때 그 버튼을 누르고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전 5살 난 아들은 또 엄마 미워 싫어를 외치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서 뛰지 못하게 했다고 대성통곡을 한다.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한 아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쪼개 일했던 내 상태도 영 별로다. 감정 수위가 출렁출렁, 빨간 알람이 깜빡거린다. 하지만 나는 잠깐 동안 기다린다. 그래, 아들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어. 게다가 오늘은 낮잠까지 걸렀어. 5분이면 충분하다. 휘몰아친 감정을 가라앉고 나면 아들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며 희죽 웃을 것이다. 그 웃음 한 방에 내 감정도 본래의 수위로 내려갈 것이다. 아들도 나도 그렇게 자기 진정 스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단계 표현.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보유한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알아보자. 여기서 핵심은 오리지널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적절한 말로 전달하는 것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운해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매섭게 눈을 흘긴다면 그것은 서운함에 맞는 표현이 아니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과 호소하는 목소리로 말할 때 비로소 그거는 서운하다는 감정과 어울리게 된다. 감정이 서툰 사람들은 보드라운 감정도 송곳 같은 말로 전달된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으면 그만인데 민망하다는 핑계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한다. 혹은 무척 속이 상했어. 앞으로는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깔끔하게 말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못해서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라고 정도를 넘어선 말을 한다. 오리지널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황을 떠올려보자. 오늘 당신은 고객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표하라고 보니 중요한 자료 하나가 보이질 않는다. 후배가 빠뜨린 것이다. 그럭저럭 끝마치기는 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동시에 직접 다시 확인해보지 않는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첫 번째 유형.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그거 준비하느냐 고생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하니? 두 번째 유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세 번째 유형. 아, 정말 당황스러웠어. 중요한 자료인데 빠져 있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 기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로 체크하자. 첫 번째 유형은 폭포수형이다. 기분이 나빠지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는 속이 후련해지는 스타일이다. 말의 물줄기가 워낙 세서 상대방은 뒷걸음을 치고 만다. 사실 그것을 말하기는 보다는 과도한 감정이 말의 형태로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인 상대는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진다. 폭포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뒤끝이 없고 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경계 없이 휘저으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호수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일정 수준에 넘어가고 기쁜 일에도 적당히 좋아한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참을성 있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수는 고여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섞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으면 결국 썩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묻어두는 일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장사는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지난 후에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악취가 피어오르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해 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두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터져버린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욱하며 터지게 되는 것이다. 참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관계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은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버린다. 감정을 담가두면 발언시키거나 시키는 게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딱 그만큼 어울리는 양과 색으로 표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수도꼭지형이다.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물의 온도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게 잠가두고 또 필요할 때는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한다. 상대방은 갑자기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난데없이 쏟아지는 찬물에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는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정확한 사람을 목적에 맞는 말을 꺼내어 사용할 줄 안다. 놀란 마음에 엉뚱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할 감정을 모르는 척 밀어두지 않는다. 말과 감정이 조화롭다. 더 나아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능숙하다.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목적에 맞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뛰어나다. 폭포수형이라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호수형이라면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은 내다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금고에 고이 숨겨두어야 할 금덩이도 아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틀고 멈추기를 반복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출현, 지각, 보유, 표현. 이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고 난 감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를 완결되었다고 한다. 감정의 주제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리고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 목적에 맞는 말을 할 때까지 머물렀다가 홀가분하게 떠난다. 감정은 억지로 다루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할 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자기 진정을 하는가? 나는 감정에 알맞은 말을 사용해서 표현할 줄 아는가?